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이 아이 낳느라 제 인생 다 멈췄어요. 그건 다들 겪는 일이잖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주 드렸잖아요. 10억은 받아야죠. 지금 뭐라 했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소라야, 나는 10원도 못 준다. 그럼 어머니, 손주 못 봐도 괜찮으세요? 제 아이니까 제가 데리고 살게요. 과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왜 이런 대화를 나누는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더풀 인생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저녁, 김정숙은 작은 마당에서 국화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올해로 67,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다. 35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졌다. 남편 박종철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처음엔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고독도 이젠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단층 주택의 작은 마당엔 남편이 심었던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낡은 방석이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여보, 우리 현우 녀석 언제쯤 장가 가려나? 남편은 늘 그렇게 물었고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때가 되면 가겠지. 외아들 박현우는 38배 나이에 겨우 결혼했다. 직장 생활에 치여 연애할 시간도 없다던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소개했던 날이 3년 전이었다. 며느리 윤소라는 차분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숙에게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현우 오빠 잘 부탁드려요. 그때 정숙은 안도했다. 이 아이라면 우리 현우를 잘 이해해 주겠구나.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정숙은 남편의 유품 중에서 가장 아꼈던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억하렴. 그 사랑으로 새 가정을 꾸려가거라. 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시계를 받았다. 소라도 감동한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숙은 그날 행복했다.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혼 후 현우 부부는 도심의 30평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다. 정숙의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아들은 한 달에 2~3번 찾아왔고 며느리는 가끔 명절 때 함께 왔다. 정숙은 섭섭하지 않았다. 젊은 부부에게는 그들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대신 정숙은 혼자만의 일상을 충실히 채워갔다. 아침엔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엔 드라마를 보거나 옛 제자들과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있었다. 손주였다. 정숙은 손주를 기다렸다. 친구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할 때마다 부러웠다. 우리 손주는 벌써 100일이야. 우리 손녀는 어찌나 똑똑한지 몰라. 그럴 때마다 정숙은 미소로만 답했다. 아들 부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려야지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정숙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저 작은 손, 저 맑은 눈망울, 저 천진난만한 미소. 언젠가 우리 집에도 저런 웃음이 가득하겠지.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평온하다. 다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손주를 품에 안아보는 것. 그날이 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될 것이다.
일기를 닫고 불을 끄며 정숙은 기도했다. 주님, 우리 현우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허락해 주세요. 마이너스.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 아침부터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정숙은 따뜻한 차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은 아들이 찾아온다고 했다. 평소엔 주말에도 바빴던 아들이 갑자기 시간을 낸다기에 정숙은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배추김치를 새로 담갔다. 오후 2시쯤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나갔다. 현우가 혼자 차에서 내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평소와 다른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정숙은 직감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거실로 들어온 현우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소라가 못 온 이유가 있어요. 정숙은 차를 따르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몸이 안 좋아?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소라가 임신했어요. 순간 정숙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뭐라고? 정말이니? 목소리가 떨렸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지금 12주 정도 됐대요. 이제 곧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었다. 그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간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래. 이제야 우리 집에도 웃음이 나겠구나. 현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아직 초반이라 조심해야 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소라는 괜찮니? 입덧은 심하지 않고? 현우가 대답했다.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하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대요. 병원에서도 아기가 건강하다고 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다행이다. 소라한테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라.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그날 저녁 정숙과 현우는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를 했다. 정숙은 갈비찜을 아들 앞에 가득 놓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너도 아버지가 되는 거야.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정숙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그러게 말이다. 아버지가 손주 보는 게 평생 소원이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현우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남았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현우가 어렸을 때 입던 옷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정숙은 작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또 작은 손이 이 옷을 입겠구나.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기쁨과 설렘이 뒤섞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손주한테 뭘 해줄까? 베넷 저고리를 새로 떠야겠다. 아니, 요즘은 다들 기성품을 사입힌다던데. 그래도 할머니가 손수 만든 옷 하나쯤은 있어야지. 정숙은 이미 머릿속으로 형형색색의 털실을 고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다. 수혜용품 가게에서 부드러운 아기 털실을 골랐다. 연두색, 하늘색, 연분홍색. 할머니, 손주 생기셨어요? 가게 주인이 물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곧 태어나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주인은 축하한다며 덤으로 털실 한 뭉치를 더 얹어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움직였다. 작은 베넷 저고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정숙은 혼잣말을 했다. 우리 손주야, 건강하게 태어나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손주가 태어난 것은 이듬해 5월이었다. 봄꽃이 만개한 화창한 날, 정숙은 산부인과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출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녀는 분만실 앞을 서성이며 기도했다. 몇 시간 후 현우가 환한 얼굴로 나왔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갓 태어난 손주는 작고 연약했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정숙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리 소라도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 정숙은 회복실로 들어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라야,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어. 소라는 지친 얼굴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출산 후 한 달간은 산후조리원에서 보냈다. 정숙은 매일 들러 손주를 보고 며느리를 돌봤다. 음식을 챙겨주고 아기 옷을 빨아주며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 한 달 후 현우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아파트로 돌아갔다. 정숙도 일주일에 2~3번씩 들러 육아를 도왔다. 손주가 석 달쯤 되었을 무렵 어느 평일 오후 며느리 소라가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시간 되시면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준비해 아들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거실에 도착하자 소라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손주는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라는 정숙을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밀었다. 어머니, 커피 드세요. 정숙은 찻잔을 받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기가 아프니?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기는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고민인데? 육아가 힘들어?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고민이에요. 소라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렇게 힘들게 아이 낳고 키우는데요. 솔직히 저도 뭔가 보상받고 싶어요. 정숙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보상? 무슨 말이니? 소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전 10개월 동안 임신의 고통을 겪었어요.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밤잠도 제대로 못 잤죠. 출산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숙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건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잖니. 소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엔 출산 장려금도 있고 기업에서도 출산 축하금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시댁으로부터 뭘 받았나요? 산후조리원비 내주신 것 외엔 없잖아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소라는 정면으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손주를 낳아드렸잖아요. 시댁 입장에서도 큰일 아닌가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드린 거예요. 최소한 10억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다. 10억?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재산 상속도 미리미리 하잖아요. 전 제 인생을 걸었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몸도 망가졌어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죠. 정숙은 말을 잃었다.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표정엔 진심이 가득했다. 정숙은 겨우 입을 열었다. 소라야, 내가 우리 손주를 낳은 건 축복이지 거래가 아니야. 돈으로 계산할 일이 아니란다. 소라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전 현실을 살아요. 이상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오늘 할 말이 없구나. 좀 생각해보마. 소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숙은 벽에 기대섰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손주를 보는 것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나?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주의 옷을 뜨던 털실 뭉치가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정숙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무슨 세상인가? 사랑이 돈으로 계산되는 세상이란 말인가?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숙은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제대로 들린 것일까? 10억? 손주를 낳아준 대가로 10억을 달라는 말. 그녀는 손에 쥔 찻잔을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소라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며느리 소라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생각해 보셨어요? 다들 아이 낳기가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라는 자신의 배를 쓸어내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임신하면서 회사 승진 기회를 놓쳤고 출산 후엔 경력 단절 위기까지 왔어요. 밤낮 없이 아이 돌보느라 제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당연하다는 듯이 손주만 기다리셨잖아요. 이게 공평한가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의 말에는 분명 일리가 있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겪는 고통을 그녀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자신도 교사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지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발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라야,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손주는 우리 가족 모두의 기쁨이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힘들면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마.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도움은 이미 받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이래요. 손주 낳아주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현금 주고. 저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이 변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어 가슴이 답답했다. 아이를 낳는 일이 언제부터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을까? 그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야, 내가 우리 손주를 낳은 건 축복이지 거래가 아니야. 가족이란 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지 돈으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란다. 그러자 소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모르시는 거예요. 요즘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사랑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전 제 인생을 걸었어요. 30대 중반에 아이 낳으면서 제 커리어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죠. 소라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정숙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까치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다 헐헐 날아갔다. 정숙은 다시 며느리를 바라봤다. 소라의 눈빛엔 확신이 가득했다. 이건 농담도 순간적인 감정도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며느리는 정말로 10억을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다. 소라야, 나한테 시간을 좀 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숙은 겨우 이 말을 꺼냈다. 소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제 인생도 계획해야 하니까요. 며느리가 나간 뒤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긴 침묵 속에 잠겼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손주의 사진을 바라봤다. 갓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 작고 연약한 그 생명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의 중심이 되다니.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눈을 감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 후 박현우가 어머니의 집을 찾았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현우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정숙은 아들의 상태를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따라 아들 앞에 놓았다. 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소라한테 들었어요. 10억 얘기.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소라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임신하고 출산한 뒤로 많이 예민해지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정숙은 아들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라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해요. 소라가 아이 낳으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입덧이 심했고 출산 후엔 산후우울증까지 왔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해서 밀려났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다. 하지만 10억이라는 금액은 너무 과하죠. 엄마도 아시잖아요. 우리 형편에 10억이 어디 있어요. 엄마 집 팔아도 그 정도 안 나올 텐데.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현우야, 돈의 문제가 아니야. 설령 내게 100억이 있어도 못 주는 거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원칙도 좋지만 지금 당장 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소라가 요즘 저한테도 말을 거의 안 해요. 아기 돌보는 것도 혼자 하겠다고 하고 밤마다 자기 방에서 혼자 울어요.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느리가 힘든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다. 그럼 소라한테 상담을 권해보는 게 어떨까? 산후우울증이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미 권했어요. 근데 소라는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현우는 계속 말했다. 엄마, 소라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냥 일단은 넘어가 주세요. 제가 소라 잘 타이를게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어느새 38이 된 아들.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이마엔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그녀의 마음이 아팠다. 현우야, 나도 소라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 가족은 깨지는 거야. 지금 소라한테 10억을 준다 해도 나중엔 또 다른 걸 요구할 거야.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나게 돼 있어.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당장 눈앞의 가정을 지키는 게 더 급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현우야,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소라의 편을 드는 것도 내 편을 드는 것도 아니야. 소라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는 화 안 나세요? 정숙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화? 그럼 화가 안 나겠니? 손주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아니?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니.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겠지. 현우야, 너는 소라를 잘 보살펴. 그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숙은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도 힘들고 며느리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었다.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흐렸고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이 문을 열자 며느리 소라가 서 있었다. 소라는 이번엔 손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혼자 온 것이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소라는 인사도 없이 본론부터 꺼냈다. 정숙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숙은 미리 준비해둔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소라야, 앉아서 차부터 마시자. 하지만 소라는 차에 손도 대지 않았다. 어머니, 전 바빠요. 아기 맡겨놓고 온 거라 시간이 없어요.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나는 10원도 못 준다. 소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숙은 말을 이었다. 소라야, 내가 힘든 건 나도 알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아.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선택해서 낳은 거지. 돈을 받으려고 낳은 게 아니잖니. 소라는 비웃듯 웃었다. 선택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현우 오빠도 계속 아이 갖자고 했고요. 제가 진짜 원해서 낳은 것 같아요?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소라는 계속 말했다. 저도 커리어 쌓고 싶었어요. 더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계속 아이 낳으라고 하니까 결국 낳은 거예요. 그게 제 선택인가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그때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마음도 없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건 옳지 않아.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어머니는 손주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결국 다들 자기 원하는 거 얻었으면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죠.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소라야, 가족이란 건 서로 희생하고 배려하는 거야. 내만 희생한 게 아니야. 현우도 나도 다 희생하면서 사는 거야. 소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현우 오빠가 뭘 희생했는데요? 임신한 것도 아니고 출산한 것도 아니고 경력 단절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는요? 손주 예뻐하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의 말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에서 짊어지는 짐이 훨씬 무겁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발상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라야, 내가 내 힘듦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잖니. 육아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데 10억이라는 돈은 줄 수가 없어. 아니, 설령 있어도 안 줘. 소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왜요? 제 가치가 10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순간 너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 상대가 되는 거야.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소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알겠어요. 어머니 마음은 잘 알겠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전 더 이상 어머니한테 손주를 보여드릴 생각 없어요. 제 아이니까 제 맘대로 할게요. 정숙은 벌떡 일어났다. 소라야. 하지만 소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주를 못 본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를 이제 막 태어나 자라나는 그 아이를 못 본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숙은 눈물을 참았다. 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이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절대로.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주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작고 연약한 그 얼굴. 언젠가는 이 아이도 알아주겠지.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정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의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예전엔 주말마다 울리던 초인종 소리도,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도, 손주의 제잘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아들의 차가 골목 어귀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처음 며칠은 분노가 앞섰다. 어떻게 손주를 볼모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슬픔으로, 슬픔은 다시 깊은 고독으로 변해갔다. 정숙은 손주를 위해 떠놓았던 작은 옷가지들을 장롱 깊숙이 넣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기 때문이다.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물었다. 정숙 씨, 손주는 잘 크나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손주가 얼마나 자랐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다. 텔레비전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광고에 나오는 아기 얼굴만 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10억은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줄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만약 그때 돈을 줬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이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관계이지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다. 그녀는 교직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중 일부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지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었다. 반면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밝고 건강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아들 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다.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웃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어색하게 서 있는 모습, 대학 졸업식 때 학사모를 쓴 당당한 모습. 그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다. 내가 너를 키울 때도 이렇게 힘들었단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란 적은 없었어.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 앨범 마지막 장에는 현우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소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소라는 순수해 보였다. 언제부터 그 눈빛이 변한 걸까? 정숙은 한숨을 쉬었다.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을 때였다. 정숙 씨, 요즘 안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각박해요. 우리 때는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뭐 하나 해드려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탓하고 싶지 않았다. 소라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녀 역시 잘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밤늦게 정숙은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로 손주를 본 지 석 달째다. 아이는 지금쯤 목을 가눌 수 있을까? 옹알이를 시작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내 신념을 굽힐 수 없다. 사랑은 돈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게 내가 평생 배우고 가르친 것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마당의 국화꽃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그녀의 마음도 흔들렸다. 하지만 뿌리만큼은 단단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정숙의 집 앞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다. 그녀는 혼자 눈을 치우며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와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추운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 손주를 안고 온 건 아닐까? 하지만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들 현우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들어오너라.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현우는 거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따뜻한 차를 끓여 아들 앞에 놓았다. 엄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라가 이혼하겠대요. 정숙은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뭐라고? 저도 처음엔 소라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거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소라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현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정숙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소라한테 뭐라고 했니? 저도 10억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라는 화를 내면서 제가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계속 싸우게 됐고 지금은 거의 말도 안 하는 사이예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는데 집안 분위기는 엉망이에요. 소라는 틈만 나면 돈 얘기를 꺼내고 저는 그걸 듣기가 싫어서 늦게 퇴근해요. 이게 가정인가 싶어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우야,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라한테 엄마가 돈을 줄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고.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소라가 정말 이혼하겠다는 건 본심일까? 아니면 협박일까?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소라 눈빛을 보면 진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해야 해. 소라를 붙잡고 싶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해. 소라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무엇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찾아봐. 현우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말씀은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계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다는 거야. 소라도 잘못했지만 너도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부부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란다. 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소라가 출산 후 힘들어할 때 육아휴직도 썼고 밤마다 아이 기저귀도 갈았어요. 그런데 소라는 그게 당연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야. 소라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한 일들을 고마워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외로워지고 삐뚤어질 수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소라한테 가서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봐. 10억이라는 돈 얘기가 아니라 소라의 마음을 들어봐.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말이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사람은 후회로 배우는 거야. 이제라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면 돼. 그게 가족이란다. 현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와 소라 사이에서 제대로 중재를 못했어요.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다만 조금 더 용기를 내봐.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현우가 떠난 후 정숙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발이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주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봄이 왔다. 정숙의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꽃에 물을 주며 기도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길. 어느 화창한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며느리 소라가 손주를 안고 서 있었다. 소라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손주는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정숙은 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정숙은 말없이 소라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제 시간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제가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아이 낳아도 시댁에서 이것저것 해주던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없나 싶었죠. 정숙은 조용히 들었다.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게 낳고 키우는 이 아이를, 제 희생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했던 거예요. 소라야. 정숙이 입을 열었다. 엄마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진작 헤아렸어야 했는데 돈 얘기만 듣고 화부터 냈구나.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10억이라는 말을 꺼낸 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마치 아이를 물건처럼 취급한 것 같아서. 정숙은 소라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소라는 손주를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건넸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많이 컸어요. 정숙은 손주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는 돈으로 낳은 게 아니라 용기로 낳은 거야. 소라도 함께 울었다. 어머니, 제가 현우한테도 너무 모질게 굴었어요. 그 사람도 정말 힘들었을 텐데. 현우는 괜찮아. 그 애도 많이 배웠을 거야. 이제 우리 셋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야. 소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주말마다 이 아이 데리고 올게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소라야, 힘들 때는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우리는 가족이잖니. 그날 오후 정숙과 소라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육아 얘기, 살림 얘기, 그리고 서로의 속마음까지. 정숙은 소라가 생각보다 더 섬세하고 여린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소라 역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느꼈다. 저녁이 되어 소라가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정숙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아이 옷 사는 데 써. 소라는 깜짝 놀라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건 10억은 아니지만 엄마 마음이야. 받아라. 정숙은 따뜻하게 웃었다. 소라는 봉투를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손주가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정숙의 집 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예전보다 자주 웃게 되었다. 주말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고 집안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정숙은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손주 명의로 적금을 들고 싶어요. 얼마나 하시겠어요? 매달 30만 원씩 10년 동안요. 직원은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다. 좋으신 선택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꽤 큰 돈이 되겠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돈은 10억은 아니지만 그녀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다. 무엇보다 이 돈에는 조건이 없었다. 손주를 낳아줘서가 아니라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주는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들도 넉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을 키우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첫걸음,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었다. 주말이 되자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손주는 이제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다. 정숙은 아이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며느리 소라가 말했다. 그럼 우리 손주가 있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 정숙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현우가 거실 한 구석을 가리키며 물었다. 엄마, 저기 액자새로 거셨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액자 안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정숙, 현우, 소라, 그리고 손주. 사진 속 그들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이게 진짜 재산이지.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소라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소라야, 엄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처음 10억 얘기를 꺼냈을 때 진심이었니 아니면 그냥 시험해 본 거니?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충동이었던 것 같아요. SNS에서 다른 엄마들이 시댁에서 뭘 받았다는 얘기를 보면서 저도 뭔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원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이해한다. 요즘 세상은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니까. 하지만 소라야, 가족은 계산기로 재는 게 아니야. 알아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알아요. 소라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정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오늘 손주 적금을 들었다. 10억은 아니지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이다. 이 돈에는 조건도 계산도 없다. 오직 사랑만 있을 뿐이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국화꽃이 달빛 아래 고요히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만큼은 단단한 그 꽃처럼 정숙도 흔들렸지만 결국 버텨냈다. 이건 10억보다 값진 유산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랑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단다. 정숙은 잠자리에 들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다. 손주는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었고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아들은 더 성숙해졌다. 창밖의 국화꽃이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정숙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평화를 얻은 얼굴로 잠들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과 즐거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